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워싱턴 DC 한복판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 자리 잡고 있는 SBS 워싱턴 지국입니다. 저는 김용태고요. 네, 저는 남승모입니다. 네, 오늘도 미국 대선, 미국 정치 일타 강사 폴공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대선이 진짜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도대체 판세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요즘 여론조사가 매일같이 몇 개씩 나오잖아요. 네. 근데 앞뒤가 안 맞는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한 달 앞두면 거의 무시해야 될 판입니다. 아니면은 그냥 한 매체의 여론조사만 집중하면서 다음 한 달 동안 그냥 따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경합주 여론조사 보면 어떤 여론조사는 해리스가 이기고 어떤 여론조사는 또 뭐 팽팽하고 어떤 여론조사는 트럼프가 이기고 그러니까요. 정말 가지각색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한 여론조사를 추적하든지 아예 무시해라 뭐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론조사 결과 2016년에 한번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 그랬다 뒤집어진 이후로 미국 내에서조차도 이제 좀 믿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는 지난 8년 동안 이제 안 잡힌 트럼프 지지자들의 표심은 어느 정도 매체마다 잡은 것 같고, 근데 신기하게 이번 선거에는 특별히 경합주 애리조나를 보면은 여성표가 안 나타난다는 생각을 듭니다. 낙태라는 이슈가 되게 큰 문제인데 민주당은 그거를 진짜 무기화했는데, 애리조나는 경합주 7개 경합주 중에서 유일하게 주 헌법을 대선 날 그걸 또 투표하게 만든 거거든요. 여성표는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애리조나 여론조사 평균을 보면 지금 트럼프가 1.7포인트로 이기고 있어요. 여성표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면 그게 불가능한 그런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도 찍고 네. 그 낙태권, 임신 중지권 보장을 하는 헌법 수정안도 그날 투표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어느 주보다도 임신 중지권 이슈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여성의 표심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였던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보다 보면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해리스 쪽, 그러니까 히스패닉표, 그다음에 이제 흑인표 이런 것들에 대한 결집도가 바이든 때 못 미친다. 그러니까 결집력이 그때만큼 안 나온다. 이런 조사 결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히스패닉도 더 큰 문제지만 청년표가 되게 예전보다 안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 쪽에서는 청년표에 대한 좀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청년표는 민주당을 60%까지 지지를 안 하면 민주당 후보가 이기기 힘들거든요. 근데 아직 60을 도달하지 못한 상태여서 되게 신경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사실은 처음에는 저희도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너무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순간에는 정말 발을 디디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여론조사 결과 이외에 판세를 또 엿볼 수 있는 게 그 베팅 사이트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길 것 같다 뭐 이런 건데 여기서는 해리스가 조금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은 돈이 오가고 있다는 걸 들었는데, 또 신기하게도 futures market, 그러니까 선물 거래 시장을 보면은 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트럼프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더 신기한 거는 어제, 그러니까 10월 2일자로 연방 항소 법원이 선거 전용 거래 시장을 허용했어요. 정식으로 연방 정부가 인정해주는 증권 시장가처럼 거래 시장을 만든다면, 스타트업이 하는 회사인데 1억 달러까지 베팅을 할 수 있는 1,300억까지. 네, 거래 시장을 이 스타트업이 만든답니다. 사실 연방 정부가 반대해왔거든요. 근데 그걸 만들면서 이거 허용해 줬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뭐 친구들끼리 야, 너 누가 이길 것 같아? 뭐 10,000원씩 내자 해서 뭐 보통 그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국가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계 베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거자금 모금, 물론 뭐 개개인들도 합니다만 큰 손들이 이제 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거자금 모금을 보면 해리스가 조금 앞서는 것 같아요. 네, 8월 말 기준으로는 카말라 해리스가 거의 1억 달러 이상 더 갖고 있거든요. 얼마 전 나온 9월 선거자금 공식 발표한 건 의하면 트럼프는 9월 달에 1억 6천만 불을 모금했어요.
마지막 5주 동안 2억 달러 넘게 갖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두 쪽은 돈 문제는 없습니다. 양쪽 다? 양쪽 다 쓸 만큼 다 정치 자금은 모아 있는 상태고 아마 남아돌 상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결국 이제 돈을 어디다 쓰냐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통상은 이제 경합주에다가 광고에 쓴다고 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본인의 어떤 광고 위주로 하고 민주당 쪽은 그라운드 워라고 해야 되나요? 가가호 방문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유권자들 투표 이제 끌어내게 하는 이런 방식의 차이가 있다던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광고로 인해서 턴아웃, 그러니까 참여율을 높이려고 한 방식이고 특별히 공화당은 그 돈 가지고 유권자들이 이제 혹시나 불법으로 투표하는지 그런 감사 모니터링에 많이 투자하고 있고 지난 몇 년간 트럼프는 지난 대선은 내가 사실은 이겼는데 이게 불법 행위로 진 걸로 나왔다는 주장이잖아요. 그러면서 좀 공화당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참여율을 광고로 해서 높여야 되는데 그분이 지금 민주당을 공격하는 게 사실 지난 대선을 이긴 걸로 계속 광고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공화당 그라운드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그라운드 게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투자죠. 부통령 후보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TV 토론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되게 남다르더라고요. 대통령 후보 토론하고는 너무 되게 고급화? 되게 품격 있는 토론. 레벨이 품격 있고 있었다? 예, 신사들이 토론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죠. 그런데 시청률은 좀 낮았죠, 당연히. 어느 정도 낮았냐면은 4,300만 명이 봤답니다. 이게 2020년 대선. 그 카말라하고 펜스 부통령 토론하고 비교하면 25% 떨어진 시청률이고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랑 트럼프의 대선 토론 몇 주 전에 한 토론하고는 거의 33% 낮은 시청률이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되게 품격 있는 토론을 했고 또 준비 과정도 너무 재밌었어요. 민주당 부통령 후보 월스 주지사는 토론 준비를 경합주인 미시간에서 했답니다. 자기 고향도 아닌 미시간에서 쭉 해왔고 그런데 좀 신기한 건 많은 사람은 벤스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언론들의 평가도 그렇던데. 네, 민주당 전략가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말을 못했냐면은 중국말로 했어도 우리는 더 알아들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민주당 쪽에서도 비판이 많았고 벤스도 갑자기 되게 미스터 나이스 가이로 나타난 거예요. 되게 점잖은,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네, 공격도 안 하고 비판도 안 하고 되게 신사처럼 나타나가지고 저기 월스 주지사도 아마 그거 보고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략이 아마 좀 먹힌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당연히 월즈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노련한 정치인의 느낌이 있다면 벤스는 사실상 뭔가 모범생 같은 느낌? 갑자기 개천에서 용난 느낌이라서 아마 말빨은 월즈가 더 셀 거다라고 봤는데 벤스가 엄청 잘하더라고요. 차분하게. 일단 매너도 좋고 그리고 미국 언론들의 평가가 진짜 재밌었어요. 트럼프 등장 이후 실종됐던 예의 바른 토론을 오랜만에 봤다. 뭐 트럼프 파트너로서는 약간 저렇게 좀 노멀한 약간 모범생 같은 사람이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살짝 들었는데 벤스는 사실상 만족해야 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트럼프. 사실 유권자에 대한 퍼포먼스가 아니었고 트럼프한테 향하는 퍼포먼스였는데 트럼프도 만족한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월스 주지사는 좀 실망이 많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실상 6선 하원 의원을 하고 재선인 주지사니까 통 합쳐서 8번은 선거를 나온 사람이니까 토론도 꽤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벤스처럼 상원 의원은 지금 초선인 사람이거든요. 첫 정치 네. 경험을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토론 경험이 많이 없는 사람인데 그 불구하고도 벤스가 월스 주지사 제친 게 좀 되게 신기했습니다. 월즈를 보면서 이번 토론회에서도 중국에서 어떤 민주화 시위 일어났을 때 천안문 사태 때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된 거에 대해서도 엉뚱한 소리하고 자기가 말을 피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앵커가 막 추궁하고 들어가니까 그 사람 뭐 자기가 뭐 말실수한 걸 인정하는 듯한 얘기를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굉장히 좀 어색하고 그걸 제대로 대응 못하는 이런 모습이 사실은 좀 의아했어요. The question was, can you explain the discrepancy? All I said on this was I got there that summer and misspoke on this. So I will just, that's what I've said. So I was in Hong Kong and China during the democracy protests went in. And from that, I learned a lot of what needed to be in governance.
부통령 후보 검증에 대한 비판도 있고 사실 이건 걸릴 부분들이었는데 고쳐야 나가야 되는 부분들을 안 고친 게 좀 문제가 되고 월스 주지사가 중국 방문에 대해서 그 말은 거의 40년, 30년 이상 가까이 한 얘기니까 이 사람도 이제 자기가 예전에 좀 공갈한 게 이제 자기는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해오니까 자기는 모르죠. 이게 나중에 누가 검증하면은 이제 사실이 나온다는 걸 모르죠. 그래가지고 되게 자살골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통령 후보 TV 토론은 사실상 판세에 큰 영향은 없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네, 전혀.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선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허리케인 헐리가 와서 150명 넘게 사망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 또 중동 전쟁 격화되는 거, 그다음에 항만 노동자 파업 등등 예상 못한 변수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게 10월 들어가지고 하나하나씩 나타나더라고요. 9월, 10월은 허리케인 시즌이잖아요. 특별히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조지아주에서 큰 피해를 봤죠. 근데 트럼프는 그거를 이제 무기화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조지아 주지사하고 플로리다 주지사, 디센티스 주지사까지 백악관을 칭찬을 하거든요. 지원할 만큼 해주고 있다라는 칭찬을 하니까 큰 이슈가 안 될 건데, 지금 어느 정도 당분간 이 허리케인에 대한 피해도 크지만 다음 허리케인도 그건 더 클 거라는 예상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오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될 확률이 높고, 중동 정쟁은 당연히 좀 큰 피해를 보고 있죠. 되게 지금까지 거의 1년 넘게 백악관은 되게 힘들어하는 이슈인데 이제 이란까지 개입하고 레바논하고 싸우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백악관은 어느 정도 대선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보고 전쟁을 확장하지 말기를, 그리고 이란의 핵시설들을 공격하지 말기를 당부했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말을 잘 받아줄지 거의 무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동남부 항구 파업은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JP 모건에 의한 분석에 의하면 매일 거의 미국 경제 40억 달러 피해를 본다고 말을 하고 있고, 36개 항구거든요. 그리고 이 4만 5천 명 이 노조원들의 파업인데, 백악관에서는 지금 노조원 편을 들고 있고 피해를 보는 그 회사들 때문에 개입은 안 하겠다, 연방 정부가 개입은 안 하겠다 하는데 어느 정도 백악관에서는 좀 빨리 풀렸으면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도 궁금한 게 결국 이제 누구한테 유리하냐의 문제인데, 허리케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게 기후 변화랑 연관이 된 문제이나 어쨌든 대응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라 이게 과연 민주당에 유리할지 공화당에 유리할지 그게 한 가지 좀 궁금하고요. 허리케인은 사실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은 현직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저기 바이든하고 해리스한테는 더 큰 피해를 볼 거죠. 왜냐하면 잘해봤자 본전밖에 못 꺼내는 그런 위치이잖아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하고 바이든은 지금 파업하는 노조원들을 둘 다 지지한다고 했으니까 다 한쪽으로 밀어간 거고, 소비자한테는 아직도 4주 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그 노조원들의 표를 얻는, 두 캠프에서는 지지를 받으려고 노조원들을 서포트한다. 그렇죠. 사실은 자연재해는 원래 뭐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뭐 큰 난리가 나면 당연히 왕을 탓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일단은 현 정부의 유리한 이슈는 아닐 것 같고, 또 파업도 오래되면 당장 소비자들이 불편하니까 유리한 이슈는 아닐 텐데, 중동 이슈가 조금 애매해요. 외교 안보 이슈는 역시 대선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뭐 이런 분석이 많은데, 중동 이슈 때문에 만약에 이제 기름값이 뛰어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그게 휘발유 값이 비싸지면 그거는 또 영향이 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네, 있죠. 예전에는 특별히 많았지만 이제는 미국이 그 사이에 지난 몇 년 사이엔 그래도 수출하는 이제 나라가 됐잖아요. 오늘 보니까 유가가 계속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올라가지 않고. 갤런당 3달러 19전이고, 그리고 또 중동 전쟁 말고도 항구 파업 때문에 또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수입하는 기름하고 가스도 같은 항구에서도 다른 터미널을 쓴답니다. 지금 파업하는 터미널로 들어오지 않고 파업하지 않는 터미널로 들어오니까 큰 지장이 없을 거고, 그리고 사실은 문제가 기름값이 올라가고 문제가 있더라도
전략 비축유로 통해서 그걸 풀면서 어느 정도 기름 유가를 잡을 생각이 있는데 아직 그거 단계까지 안 왔어요. 네. 연방제 국가다 보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한 투표수와 실제 선거인단 표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고, 그다음에 요번에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얘기를 하는데 요번에도 그렇게 차이가 클 거라고 보세요? 이번 대선도 좀 문제가 보이는 것 같아요. 7개 주의 평균이 다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보통 1, 2포인트 차이인데 근데 그걸 또 자세히 살펴보면은 주마다 트럼프가 이기는 여론조사도 있고 카말라 해리스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있다 보니까 다 한 사람이 먹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먹고 같은 주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선거인단제도 예측하는 데는 좀 큰 지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큰 차이가 날 거고. 그러면 또 한번 뒤집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럼요. 내가 이겼는데 뭐 뺏겼니 어쩌니. 뭐. 그럼요. 그걸 또 문제 삼을 확률이 높죠. 트럼프 쪽에서는. 만약에 트럼프가 질 경우, 해리스가 이길 경우에는 인정하고 그 승자 발표하고 이 과정이 또 한번 폭풍처럼 지나갈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4년 전처럼 그런 사례가 다시 돌아올 확률이 높죠. 그럼 이 DC 부분이 좀 시끌시끌하겠어요. 네, 그래서 워싱턴의 시장이 이 국토안보부에 요청을 했답니다. 중요한 날 며칠이 있는데, 뭐 특별히 1월 6일 저기 의회에서 그걸 서티피케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을 대비해서 특별 안보 행사를 지정해달라. 왜냐하면 그걸로 해서 이제 연방 정부 지원이 오고 또 뭐 병력도 투입할 수 있고 거의 취임식이나 슈퍼볼 수준인 경우 그런 보안이 올라가거든요. 주별로 선거인단을 뽑는 방식 대신 우리나라처럼 전체 유권자 득표수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일반적인 선거로 바꿀 가능성은 없습니까? 공화당은 반대하죠. 그건 이제 왜냐하면은 지난 8개, 9개 대선만 바라보면은 92년 대선부터는 민주당 유권자가 더 많이 투표를 했습니다. 대선마다 2004년만 제외하면은. 그 말은 92년 이후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인단제를 없었으면 쭉 2004년만 빼면 쭉 민주당 대통령을 뽑는 그런 나라였어요. 선거인단 제도 때문에 그나마 부시 대통령, 아들 대통령이 조지 부시 재선까지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선거인단 시스템은 지금 현재로서는 공화당한테 되게 좋은 시스템이라서 한쪽은 반대하죠. 자, 이제 진짜 대선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지켜볼 변수 어떤 게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또 카말라 해리스 남편에 대한 또 공격도 나오더라고요. 어느 매체에서 당시 여자친구를 폭행했다. 뭐 그런 게 이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다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하거든요. 10월에 서프라이즈인데 예전하고는 달리 옥토버 서프라이즈의 의미가 좀 떨어진 이유 중 하나가 사전 투표하고 우편 투표가 지난 몇 년 사이 확 올라갔거든요. 특별히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예전처럼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투표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얘기잖아요. 사실 가족 얘기라는 게 폴 연구원이 얘기해 준 거 보면 미국은 이제 가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서 그런 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영향력이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16년에는 트럼프에 대한 공격인데 트럼프가 이겼어요. 2020년에는 바이든에 대한 공격이었는데 바이든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그런 공격을 받아도 결국은 받은 사람은 이겼잖아요. 그래서 큰 영향이 미치나 뭐 좀 의심이 가고 어느 정도 그 판세를 바꿨는지도 의심이 가고 그럽니다. 미국에서 네거티브 공세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는 편인가요? 네거티브라는 거는 사실 참여율을 낮추는 거의 전략이거든요. 공화당이 잘 쓰는 전략이죠. 더 많이 유권자들이 투표하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으니까 둘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서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상대방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게 그냥 막 서로 욕해가지고 막 그런 전략이군요. 그렇죠. 뚜껑을 열어봐야 할 수 있는 미국 대선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DC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